2장 주방. 우리는 서재에서 나와 식욕과 욕구의 방인 주방으로 갔습니다. 이곳은 나에게 매우 중요하고 큰 방입니다. 나는 꽤 많은 시간을 주방에서 보냈고 나의 욕구를 채우는데 꽤 많은 노력들을 들였습니다. 나는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는 제가 좋아하는 방입니다. 여기서 제가 대접하는 음식을 주님이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분은 식탁에 앉아 오늘 저녁은 메뉴가 뭐지? 라고 물으셨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돈, 학위, 증권 등이 주식이고 반찬으로는 명성과 행운에 관한 신문기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 즉 세상의 음식을 나는 좋아했던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음식에 근본적인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들이 진정으로 영혼을 먹이고 영적 굶주림을 해결해주는 참된 음식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새 친구 되신 주님 앞에 그 음식들을 차려놓았지만 그분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잡수시지도 않는 것을 보고 나는 다소 불안한 마음으로 여쭈었습니다. 주님, 차려놓은 음식이 마음에 안 드십니까? 무엇이 잘못되었지요? 그분이 대답하셨습니다. 나에게는 내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분은 나를 다시 쳐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진정으로 너를 만족시켜줄 음식을 원한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여라.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앞세우거라. 너의 야망이나 욕망, 그리고 내 자신의 만족을 구하는 것을 중지하거라. 그분을 기쁘게 하도록 힘쓸 때 바로 그 양식이 너를 만족시킬 것이다. 우선 약간이라도 맛보지 그래. 그리고는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맛이 어떤지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맛있었는지 이런 음식은 온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음식만이 참 만족을 줍니다. 다른 어떤 음식도 결국에는 여전히 허기가 남을 뿐입니다. 당신의 욕구를 채워줄 주방에는 어떤 메뉴가 있습니까? 당신의 친구 되신 하나님에게 어떤 음식을 대접하고 있으며 또 당신은 어떤 음식을 먹고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살림살이의 자랑거리와 같은 자기 중심적인 욕구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당신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양식과 음료로 삼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로버트 멍어 신앙서적의 베스트셀러이자 기독교 명작 중에 하나인 로버트 멍어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이 책을 함께 읽으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방입니다. 주방입니다. 제가 왜 주방을 맡았겠습니까? 제가 제일 적임자 같잖아요, 그렇죠? 주방엔 왠지 제가 음식을 맛있게 먹을 것 같고, 그렇죠? 저한테 좀 적합한 그런 챕터가 아닐까. 기왕에 나올 때 이렇게 제가 좀 요리사 모자를 쓰고 이렇게 나올까, 이렇게 그랬으면 좀 좋았을 뻔했습니다, 그렇죠? 오늘 사실은 근데 주방은 우리는 이제 흔히 음식을 먹는 식탁이 있는 식당을 말합니다. 그런 걸 다 합해서 주방이라고 말하는데, 이 로버트 멍어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책을 읽어보면 사실은 이 주방이 꼭 먹는 이야기는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인생의 참된 만족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욕망과 또 우리 인생의 만족, 이런 것들에 관해서 함께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날마다 욕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수없이 쉴 새 없이 솟아오르는 욕망, 그 욕망을 안고 살아갑니다. 마치 때가 되면 배가 고파지는 것처럼 아무리 만족할 만한 성취가 있다고 해도 우리의 욕망은 사라진 듯 했다가 채워진 듯 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또 마음속에서 욕망이 막 차오르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런 우리의 욕망은 때로는 나 이걸 이루고 싶었는데 못 이뤘어. 또 이걸 채우고 싶었는데 못 채웠어. 또는 이런 걸 갖고 싶어졌어 하는 그런 새로운 갈망일 수도 있습니다. 배고픈 것처럼 우리가 때가 되면 배고파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 솟아나오는 욕망들이 다 나쁜 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욕망을 통해서도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욕망을 주셨다면 그 욕망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 욕망이 타락하게 되면서 나쁘게 됐겠죠. 욕망 자체는 말 그대로 자연스러운, 배가 고프면 먹고 싶고, 그 냄새나고 더러우면 또 씻고 싶고, 피곤하면 자고 싶고 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의 만족을 얻으려고 하면 그건 착각이고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고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데 욕망의 성취라고 하는 건 사실은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 그런 얘기죠. 이것도 갖고 싶어서 사보면 채워지는 것 같지만 또 비워지고, 이게 먹고 싶어서 먹어보면 채워진 것 같지만 또 비워지고. 여러분, 음식이 제일 맛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배가 고파서 맨 첫 술을 떴을 때 맛있다 하고 그 다음부터는 기억이 안 나요. 그렇죠? 그 다음부터는 그 맛있는 게 계속 유지되지 않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런 음식을 한 끼, 두 끼, 세 끼를 이어서 먹으면 그때부터는 먹기 싫은 것이 되잖아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소고기가 비싸서 아무리 좋은 소고기를 사서 먹어도 첫 번째 딱 소금 찍어서 먹는 게 제일 맛있지, 뒤에 먹을 때는 이제 무슨 맛인지 모르고 먹다가 그 다음 끼를 또 소고기를 먹어야 된다. 그래도 좀 부담돼요. 그런데 3끼 연속 소고기를 먹어야 된다. 좋으십니까? 안 좋으시죠? 저도 안 좋습니다. 저도 안 좋아요.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먹고 싶은 거 못 먹었을 때, 얻고 싶은 것을 못 얻었을 때, 하고 싶은 일을 못 했을 때 그렇게 서러워요. 아닙니까? 우리 이제 여성들이 여자분들이 많으시니까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임신했는데 그게 먹고 싶었는데 남편이 안 사다 줬어요. 서럽습니까? 안 서럽습니까? 얼만큼 서럽습니까? 10년이 지나도 안 잊혀지고 20년이 지나도 안 잊혀져요. 제 아내가 첫애를 임신했을 때 순대가 먹고 싶다고 했어요. 그런데 밤 10시에 순대가 먹고 싶다는데 우리 동네에는 순대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대 국밥집까지 다 돌아다녔어요. 12시 넘어까지. 근데 순대를 못 구했습니다. 그런데 두고두고 그때 순대 못 먹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요즘엔 안 합니다. 지금 결혼한 지 한 20년쯤 되니까 안 하는데, 처음에는 아기 낳고서 둘째 낳기 전까지는 그때 순대를 못 먹었다는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여튼 임신했을 때는 먹고 싶다 그러면 사줘요. 근데 그게 그렇게 서러울 일입니까? 서러울 일입니까? 예. 그렇다니까요. 우리는 먹고 싶은 것 못 먹은 것, 얻고 싶은 것 못 얻은 것, 그렇게나 공부하고 싶었는데 그때 동생들 교육시키고 공부시키고 그러냐고, 나는 공장 가서 일하느냐고, 내 동생들은 다 공부시켰는데 난 못했어요.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평생 서러워지는 거죠. 그런 것들 때문에 서러워하고 속상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런 것들은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만족과는 별로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를 가고 싶었는데 못 가고 중학교밖에 못 나와서 그래서 살림하고 일 다니고 결혼하고 그래서 살았어요. 고등학교 못 간 게 그렇게 서러운데 고등학교 나온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행복하냐고. 별거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순대가 먹고 싶었는데 순대 먹은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얼마나 행복하냐고. 정말 만족하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그걸 너무너무 갖고 싶었는데 뭘 할까요? 우리 뭐 갖고 싶으셨어요? 뭐 갖고 싶으셨어요? 가스레인지? 옛날에 우리 석유골로 할 때, 그쵸? 석유골로 이렇게 골로로 밥 지을 때 새카맣게 끓음 나면서 밥 지을 때, 그 어떤 분은 석유골로도 없어서 연탄불에 밥 지을 때 말이죠. 어느 집에 부잣집에 가스레인지가 들어와서 신기하다 말이죠. 그래서 나도 저렇게 가스레인지가 갖고 싶었는데 못 가졌어요. 가스레인지 가진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행복하냐고. 첫날 밥할 때만 행복해.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진정한 우리 인생의 완전한 만족과는 별로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욕망을 그냥 흘려보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흘려보내도 괜찮아요. 이 욕망이 만족스러운 인생과는 큰 연관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 그렇게 서글프고 안타깝고 속상하고 그럴 일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속상하고 그렇게 억울하고 그렇게 서글프고 그렇게 안타까워요. 그런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욕망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의 인생에 슬픔만 남는 겁니다. 저는 커피를 참 좋아합니다. 커피를 참 좋아하는데 제가 커피같이 카페인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마시면 혈압이 오르는 체질이에요. 그래서 많이 마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제가 신방을 갈 때 집집마다 커피를 내오시면 제가 못 먹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커피는 아침에 딱 한 잔만 먹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그 한 잔도 못 마셨어요. 커피 한 잔만 마셔도 혈압이 너무 올라서 그래서 못 먹던 때가 있었습니다. 녹차도 그렇고 홍차도 그렇고요. 혈압을 올리는 콜라도 그래서 잘 못 마십니다. 그런데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좋아하니까요. 예전에 제가 아예 커피를 대면 입에 대면 안 될 정도로 몸이 아팠는데 지금은 이제 하루 한 잔 정도는 마실 수 있는데 정말 좋아했어요. 이게 내가 커피 때문에 혈압이 오르는 줄 몰랐을 때는 아주 하루 종일 커피를 내려갖고 이만한 그 마호병에 담아갖고 하루 종일 물 대신 커피를 마실 정도로 커피 좋아했습니다. 저는 연하게 해갖고 보리차처럼 하루 종일 커피를 마셨는데 그런데 마시지 말라 그러니까 그렇게 괴로운 거예요. 그렇게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다 마시는데 저만 못 마시니까 얼마나 섭섭한지 모릅니다. 속상하고. 한 5년을 제가 안 마셨거든요. 5년. 여러분 커피 5년 안 마시는 거 자신 있으십니까? 예.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커피만 못 마시는 게 아니라 전 녹차도 좋아하거든요. 홍차도 좋아하고 녹차도 못 마시고 홍차도 못 마시고 콜라도 못 마시고 콜라는 아예 끊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콜라는 아예 안 마십니다. 몇 해 전에 제가 신문에 난 기사를 보니까 저 말고도 커피 끊기 어려우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마시는 커피가 한 해 잔수로 250억 5천만 잔이 넘었대요. 이게 얼마나 많은 수냐면 깐난아기까지 다 포함한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1년 동안 500잔 마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엄청 더 많이 마시고 1년 동안에 한 1000잔 이상 마시니까 깐난아기들도 500잔 마시는 꼴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 총 인구가 1년 동안 500잔 마시는 만큼의 커피를 우리가 마신다는 거예요. 다른 기사를 보니까 작년에 아메리카노 원두를 기준으로 해서 20세 이상 성인 1인당 353잔의 커피를 마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왜 이렇게 아까는 되게 많았냐? 거기는 이제 일회용 커피도 있기 때문에 믹스 커피, 맥심 커피,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예. 하여튼 그 커피 있잖아요. 일회용 커피, 우리 믹스 커피 이렇게 하는 거, 그 321체 커피, 333 커피 있잖아요, 그렇죠? 커피 셋, 프림 셋, 그 다음에 설탕 셋. 요게 333 321체 커피라고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커피 소비량이 세계 6위랍니다. 세계 6위. 여러분, 이 커피 생산량 1위는 브라질이고 커피 소비량 1위는 당연히 미국입니다. 그런데 미국 같은 나라는 인구가 워낙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이 인구도 얼마 없는 나라가 세계 6위면 우리는 커피를 엄청 마시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엄청 마시고 있는 거예요. 매해 세계에서는 700만 톤의 커피가 생산이 된다 그래요. 그리고 인류가 4천억 잔의 커피를 마신답니다. 커피는 원래 동아프리카에서 처음 재배됐습니다. 이게 아랍으로 건너가서 아랍 사람들이 막 그 무슬림 막 하고 말 타고 다니면서 세계에 전하게 된 거죠. 그리고 결국은 유럽으로 갔습니다. 그 유럽 세계에 커피가 막 돌다가 이제는 남미로 전해지면서 남미에서 우리가 아는 브라질, 콜롬비아 이런 그런 커피들 대량 재배를 하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100ml의 커피 한 잔을 만들기 위해서 커피콩이 100개가 필요하대요. 에스프레소 100ml 한 잔을 만들기 위해서 100개의 커피콩이 필요하고 커피콩 100개의 현지 가격은 우리나라 돈으로 10원 정도랍니다. 10원. 현지에서 커피 한 잔은 현지에서 그 원두는 10원짜리예요. 10원. 그런데 우리가 커피 한 잔을 마시면 이윤의 1%가 그 커피 재배 농가에 돌아가게 되는 거고 나머지 99%는 미국의 거대 커피 회사
뭐 스타벅스 뭐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진짜. 뭐 그 있잖아요. 예, 그런 거. 그런 회사들의 돌아 네스 뭐뭐 이런 거, 예, 스타 뭐뭐 이런 데로 다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매업자 중간 상인들이 또 나눠 먹습니다. 그런데 1%밖에 안 되는 이윤을 가져가는 전 세계 커피 재배 종사자가 50여 개국에 2천만 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2천만 명. 2천만 명 정도가 커피를 재배하는데 대부분 그 사람들이 극빈자들이고 또 그 커피 재배하는 인구들이 그 노동력들이 대부분 어린이들이랍니다. 어린이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잠시 우리가 누리는 한 잔의 만족을 위해서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불행한 삶을 살 수도 있고 수많은 어린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열악한 일터로 내몰리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가 잠깐 즐기는 커피 한 잔 안에 들어있는 커피의 경제 안에 들어있는 모순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커피 얘기했으니까 이제는 햄버거 얘기 좀 하겠습니다. 햄버거. 여러분 햄버거 좋아하십니까? 네. 제가 오늘 아침에도 햄버거 먹었는데요. 어디 좀 우리 목회자들이 다 같이 새벽에 다녀올 때가 있어서 새벽기도 끝나고 다녀오면서 햄버거를 먹었는데 여러분 혹시 지구 곳곳에서 벌어지는 이상기후 현상, 온도 조절 능력을 상실해버린 이 지구의 원인이 햄버거다 그러면 이해하시겠습니까? 매 초마다 200명의 미국인이 지금 1초 갈 때마다 200명이 햄버거 하나씩을 먹는데요. 지금요. 똑딱 200개 먹은 거예요. 지금요. 200명. 똑딱 그러면 200명 먹을 거예요. 그렇게 많이 먹는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대형 햄버거 회사, 여러분 아시죠? 맥도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가 전 세계 121개국에 2만 9천여 매장을 운영한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많은 소고기가 어디서 왔을까요? 햄버거용 소고기 100g에 필요한 물이 2,000리터나 필요하대요. 그리고 햄버거 한 조각 때문에 사라지는 숲이 1.5평. 1.5평이 햄버거 하나 먹을 때 1.5평의 숲이 사라지는 겁니다. 소고기 100g과 맞바꾼 1.5평에 사라진 숲. 사람들이 소고기를 얻고 소를 키우기 위해서 숲을 태우는데 우리가 소고기 100g과 맞바꾼 1.5평의 사라진 숲이 매 순간 지금 지구 온도를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숲이 없어지면 지구 온도가 올라가니까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햄버거를 기다리는 동안에 지구 반대편에서는 누군가 기상이변으로 만들어진 해일에 떠내려갈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1960년대 이후에 중앙 아메리카의 숲의 25% 이상이 소를 키우기 위해서 벌목되었답니다. 1987년 이후로도 멕시코에서만 1,500만 헥타르에 달하는 열대 우림이 이 소 키우기 위해서 파괴가 됐다 그래요. 그래서 사회적 불안, 정치적 소요까지 만들어냈다 그럽니다. 그 멕시코의 유명한 환경운동가인 가브리엘 과드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대림 파괴, 유구 사육, 햄버거 생산, 이렇게 연결되는 이 반생태적인 현상, 순환을 햄버거 커넥션이다, 이렇게 명명했다고 해요. 여러분 햄버거 맛있죠? 햄버거 맛있습니다. 요즘 어르신들도 피자, 햄버거 이런 거 잘 드시죠, 그렇죠? 예, 햄버거 맛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끼의 햄버거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될 더 큰 행복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것이 햄버거의 경제학입니다. 그럼 이번엔 축구의 경제학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얘기했으니까 이번에는 스포츠 얘기를 제가 좀 해볼까 합니다. 한국인이라면 이제는 누구나 다 축구를 좋아합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축구뿐만 아니라 또 월드컵 축구뿐만 아니라 뭐 EPL, 뭐 유럽이나 영국이나 스페인 이런 데 리그들, 또 남미 리그 이런 것까지 다 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월드컵 축구 시즌 돌아오면 온 국민이 텔레비전에 앉아서 막 대한민국 막 운동장에 모여갖고 막 대한민국 막 응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월드컵 축구가 어떤 나라에서는 전쟁의 원인이 된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아프리카 토고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월드컵 대표 선수들에게 주는 피파 후원금, 그 후원금을 축구협회, 나라에서 가로챘다고 그러네요. 대통령의 동생이 축구협회 회장으로 있었는데 워낙 그 나라가 아프리카 가난한 나라다 보니까 이 축구협회에서
대표팀에게 주는 후원금도 아주 큰 이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치적으로 불안한 이 아프리카의 저개발 국가들이 이 아프리카 각국의 축구 연맹과 이 관련돼서 정쟁과 권력 투쟁의 온상이 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막 정쟁이 벌어지고 그리고 실제로 막 유혈 사태가 벌어지는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축구공 자체로도 혹은 축구화 자체로도 큰 딜레마를 갖고 있습니다. 축구공과 축구화의 경제학의 모순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 나이키의 아동 노동 착취가 크게 문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구공을 인도나 파키스탄에서 만드는데 대부분 인도나 파키스탄의 어린아이들이 이 축구공을 학교에 가지 못하고 만든다는 거예요. 보통 축구공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1620번의 바느질이 필요하대요. 1620번의 바느질을 해야 되는데 그 어린아이들이 막 눈이 멀어가면서까지 이 축구공, 그 유독한 막 이런 게 나오니까 그 축구공, 그래서 화학약품 사용하는 공들이니까 그런 게 나오니까 막 애들이 눈이 멀어가면서 바느질을 해서 1620번의 바느질을 하고 공 하나를 만들면 100원을 번답니다. 100원. 어린아이들이. 더 나아가서 한 켤레 15만 원짜리 축구화, 그것을 만드는데 저개발국의 노동자의 상당수가 하루 종일 그 축구화를 만들어도 하루 종일 일을 해도 2,000원도 안 되는 돈을 번다는 거예요. 2,000원도 못 봅니다. 하루 종일. 우리나라는 밖에 나가서 폐지만 벌어도 하루에 2,000원은 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루 종일 축구화를 꼬매고 붙이고 앉아 있어도 2,000원도 못 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그 노동자들은 다 어린아이들입니다. 어린이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고 노는 거에만 이런 딜레마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또 부와 미의 상징인 보석, 이런 것들에도 이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1998년부터 2003년에 일어났던 아주 끔찍했던 아프리카 세계대전이 있었어요. 아프리카 세계대전이 아프리카 내에서 큰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정밀 전자통신기기에 들어가는 우리 스마트폰 같은 그런 들어가는 탄탈륨이라고 하는 아주 미량 들어가는 그런 금속이 있는데 이 탄탈륨을 만드는 그 아주 초고가의 원료인 콜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콩고 민주공화국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래요. 그런데 이 콜탄을 팔아서 무기를 사들였던 반군, 이들이 콜탄을 파내갖고 그걸 팔아서 무기를 사들인 거예요. 또 정부군은 다이아몬드를, 거기 또 아프리카에 다이아몬드가 많이 나니까 다이아몬드를 팔아서 무기를 사들여서 정부군이 맞섰는데 이 전쟁으로 죽은 사람만 300만 명이랍니다. 300만 명. 세계 최대의 다이아몬드 생산국인 시에라리온, 아프리카의 시에라리온에서는 다이아몬드 광산을 차지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내전을 벌였습니다. 10년 동안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을 블러드폰이라고 그래요. 피해 전화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만든 캔에서 와서 우리의 반지나 목걸이에 들어가는 다이아몬드를 블러드 다이아몬드, 피해 다이아몬드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몇 년마다 꼬박꼬박 바꾸는 스마트폰 때문에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귀에나 손가락에 목에 거는 작은 돌멩이 하나 때문에 수많은 여성들이 전쟁통의 성노예가 되고 수많은 어린이들이 소년병으로 끌려가서 죽어가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들은 우리의 욕망 때문에 희생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틀리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쇼핑에 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39,800원 다시 못 올 구성, 매진 임박, 많이 들어보셨죠? 왠지 가슴이 두근두근하고요 말이죠. 사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맥박이 막 빨라지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왠지 사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홈쇼핑 방송만 보면 꼭 사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 친구 목사님 하나가 양복을 홈쇼핑에서 샀다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친구 목사님이 그렇게 말려도 뭐에 귀신에 쓰인 듯이 그걸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갖고 와서 입어보니까 후회했다는 거예요. 다시는 사지 않겠다 말이죠.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가 얘기를 해요. 다시는 안 산다 그래놓고 또 사더라 말이죠. 왜 그러냐 이런 거예요. 저는 그랬어요. 나는 여하간의 홈쇼핑 방송은 안 본다. 넘어가다 아무리 깜빡깜빡 난리를 쳐도 전 빨리 넘깁니다. 안 봅니다.
꼭 사야 될 것이 있어서 쇼핑몰에 가거나 인터넷 쇼핑몰에 뭐 살 게 있어서 들어가서 이렇게 검색을 해서 우리가 사도 뭐 하나 붙어 갖고 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마트에 가서 수세미 하나 사러 갔다가 수세미만 사 갖고 오시는 분 없잖아요. 라면이라도 하나 더 사 갖고 오지. 그러니까 우리가 작정을 하고 이걸 사야겠다 그러고 가도 뭐 하나 붙어오는 마당에 괜히 왜 아이쇼핑을 하고 괜히 그걸 쳐다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잔뜩 붙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뭘 사러 가기 위해서 가는 것보다 이 홈쇼핑 이런 걸 보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2006년에 영국의 정신과 의사들이 정신질환 진단 통계 편람이라고 하는 책을 펴냈는데요, 현대인의 과도한 쇼핑 문화를 정신질환에 포함시켰습니다. 우리가 쇼핑을 많이 하는 것 2006년부터 정신질환이 됐어요. 우리가 무심코 들어가서 물건을 사는 행동이 정신질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라는 말, 알코올릭이라고 하는 말에 물건을 사는 행위인 쇼핑을 붙여서 쇼퍼홀릭, 쇼핑 중독, 이 말이 2006년도에 탄생하게 됩니다. 이성적인 인간의 뇌, 우리가 다 똑바로 판단하는 인간의 뇌는 알파 상태라는 거예요. 알파 상태. 그런데 무의식 중인 인간의 뇌는 베타 상태인데, 우리가 물건을 살 때 거의 80%는 무의식 중에 베타 상태일 때 물건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사야 되겠다, 나중에 와서 이거 이런 걸 왜 샀어? 라고 물어보면, 남편이 물어보면 막 그러잖아요. 필요해서 샀지, 필요해서 샀지. 거짓말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도 안 필요한데 산 거예요. 왜냐하면 무의식 중에 사는 거니까. 내가 필요해서 산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10개 중에 8개는 나도 모르게 산 거예요. 필요 없는 걸. 10개 중에 2개만 진짜 필요해서 샀다, 그런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한번 따라 보세요. 쇼핑 중독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쇼핑 중독, 내가 쇼핑 중독인가 아닌가 보시는 거예요. 1단계, 물건을 사면 기분이 좋아진다. 긴장이나 불안감을 풀어주는 취미 생활로 쇼핑을 한다. 물건이 필요하다기보다는 사는 그 행위 자체를 즐긴다. 요 3개 중에 하나만, 손 들어보라 할까요? 요 3개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시는 분? 들라면 또 안 돼. 장로님. 예. 쇼핑 중독의 초기 증상이니 유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유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2단계, 쇼핑 때문에 죄책감을 느낀다. 나 이번 달에 너무 많이 샀어. 이렇게요. 쇼핑을 하는데 드는 돈과 시간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 쇼핑을 하고 난 뒤에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 내가 쇼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남들에게 숨기고 싶은 마음이 든다.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손 들라고 안 할게요, 제가. 나중에 서로 이상하게 볼 수 있으니까.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경증 쇼핑 중독이다. 가벼운 쇼핑 중독이다. 아까 거는 이제 쇼핑 중독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거고, 이건 쇼핑 중독에 살짝 올라가신 거예요. 살짝 쇼핑 중독의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3단계. 쇼핑 습관이 스스로 통제가 되지 않는다. 물건 사는 게 스스로 통제가 안 돼요. 생활이 쪼들릴 정도로 쇼핑을 많이 하고 있다. 막 쇼핑하다가 이번 달 생활비 다 쓴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반드시 정신과 치료나 상담이 필요하답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셨죠? 쇼핑 중독으로 인해서 생긴 빚 때문에 요즘 젊은 여성들이, 특히 젊은 여성들 중에 쇼핑 중독 때문에 막 명품 백을 막 정신없이 사고 막 이래서 목숨을 끊는, 자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요. 심각한 일이죠. 그래서 이 전문가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쇼핑 중독이 남자들이 도박에 빠지는 거, 게임 중독에 빠지는 것처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있잖아요. 누가 막 도박에 빠졌다 그러면, 여러분 남편이나 아들이 도박에 빠졌다 그러면 큰일 났죠. 큰일 났어요. 혹은 게임 중독에 빠졌다 그러면 큰일 났잖아요. 근데 쇼핑 좀 한다고 누가 뭐라고 사는 사람 없어요. 왜냐면 좀 쇼핑 좀 할 수 있지, 뭐 그런 얘기죠. 여자가 좀 물건 좀 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해서 중독이 심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쇼핑에 중독되는 것도 도박이나 컴퓨터 게임에 중독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혹은 약간의 기쁨을 위해서 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 일이 오히려 그때는 좀 스트레스 풀리는 것 같지만 우리의 정신 건강을 좀 먹고 결국
불행에 이르는 결과를 낳게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내 마음의 주방으로 이제 돌아가 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책에 있는 대로 한다면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 우리는 이런 것들을 채우는데 우리 인생의 대부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커피를 마시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문화생활을 즐기고 쇼핑을 하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이야기들은 어떤 면에서는 좀 너무 극단적으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햄버거 먹으면 말이죠, 큰일 난다고 말이죠. 커피 한 잔 마시면 큰일 나는 것처럼 우리가 커피 한 잔 마신다고 큰일 나지 않습니다. 햄버거 하나 먹는다고 큰일 나지 않아요.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내가 커피 한 잔을 끊는다고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부자로 살겠습니까? 내가 햄버거를 먹지 않는다고 동남아시아에 해일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한국 국가대표 축구팀을 응원하지 않는다고 인도와 파키스탄의 어린이들이 노동 착취에서 벗어나서 학교에 가게 되고, 내가 스마트폰을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다이아몬드 반지를 빼버리면 아프리카의 전쟁이 끝납니까? 그러진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런 일은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간절히 바라는 그 욕망, 못 가져서, 못 이루어서, 못 해봐서 속상하고 서글프고 마음 아프고, 그래서 그걸 내가 꼭 해야 돼 하고 그 욕망을 따라간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진짜 우리를 참으로 만족시킬 수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만족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일시적으로 잠깐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시적으로 잠깐 만족을 준다는 게 문제예요. 일시적으로 잠깐 만족을 주기 때문에 그 잠깐의 일시적인 만족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서 우리가 계속 그런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중독이 되고, 결국은 영원히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도무지 그런 것으로는 우리가 만족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진정으로 만족시키는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원하시는 뜻을 따라갈 때, 그때 우리는 진짜 충분히 만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오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도 그것들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우리의 욕망도 다 지나가고 다 사라집니다. 결국은 다 사라질 거예요. 제가 먹고 싶은 욕망이 강해서 저는 음식이 맛없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음식이 맛없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무리 아파도 음식을 잘 먹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한 번, 2, 3년 전에 한 번 제가 정말 된통 아파서 음식을 못 먹겠네, 음식이 맛이 없어요. 먹기 싫은 때가 딱 한 번 있었어요. 제 평생에 딱 한 번. 그때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당신 나랑 결혼하고 음식 먹기 싫다고 한 게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 저한테 큰 병 들었다는 거예요. 그 제가 그랬죠. 여보, 당신 결혼하고 처음이 아니라 내 평생에 처음이야. 그런데 여러분, 나는 절대로 음식이 맛없지 않을 줄 알았어요. 음식 먹고 싶은 욕망이 없어지지 않을 줄 알았는데 없어지는 날이 오더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거,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아예 하고 싶지 않고 갖고 싶지 않고 먹고 싶지 않은 날이 옵니다. 우리의 욕망도 지나가요. 우리가 갖는 것도 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도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고 그 뜻을 따르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질서가 있어요. 여러분, 저를 따라하세요. 절대적인 것은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상대적인 것은 상대적으로 사랑하자.
절대적인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절대적이시니까 절대적인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먼저 사랑하고 무엇보다 우선해서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무엇보다 우선해서 따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사람, 모든 건 다 상대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랑해도 될 때는 사랑하고 좋아해도 될 때는 좋아하고 누려도 될 때는 누리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런 것들이 필요 없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될 때는 가차없이 돌아설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방 안에 필요한 우리의 진짜 양식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겁니다. 우리가 커피를 매일 마시는 것처럼,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처럼, 문화생활을 누리고 드라마를 보고 영화를 보고 노래를 부르고 하는 것처럼, 쇼핑을 해서 물건을 사면서 즐거워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걸 즐거워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좋아하는 것보다 더 앞세울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 인생에는 참된 만족, 하나님 난 충분합니다, 만족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살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만족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쁨을 위해서 주님 나를 기쁘게 해주십시오 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다가 충분히 만족하고 날마다 기쁜 그 어떤 맛있는 음식보다, 그 어떤 맛있는 음료보다, 그 어떤 즐거운 문화생활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으로 기쁨으로 삼을 때 참으로 만족하고 충분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